스산한 찬바람이 모든 것을 에워싸는 겨울의 어느 날, 고려의 자그마한 토성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갑옷과 방패도 없이 사력을 다해 싸우는 고려의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승려가 한 발 한 발 온 힘을 다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그의 활은 몽골의 장수 살리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살리타가 고려를 정토하던 중 처인성에서 유시에 맞아 죽었다. 원사 고려전. 원나라의 공식 기록인 원사. 이 고서에는 몽골의 장군 살리타가 2차 여몽 전쟁 당시 벌어졌던 처인성 전투에서 난데없이 날라온 화살에 의해 죽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대몽골 제국의 징기즈칸의 신임을 받고 있던 뛰어난 장수였던 살리타. 그를 사살했던 승려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백성들은 제대로 된 갑옷 하나 없이 그토록 치열하게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한반도 역사상 가장 긴 시간 동안 벌어졌던 전쟁, 여몽 전쟁. 그리고 그 안에서 몽골에게 역사적인 첫 패배를 안겨주었던 처인성 전투의 이야기. 지금부터 전지적 역사 시점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려가 최씨 정권의 아래에 있는 동안 13세기 초반 중앙아시아 대륙에서는 징기즈칸이 등장하여 몽골족을 통일하며 강대한 제국으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징기즈칸은 전 세계를 정복할 목적으로 동서양을 가리지 않으며 각국을 공격하고 있었죠. 하지만 고려와 몽골의 첫 만남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형식상이었지만 서로 협력하는 모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몽골의 정복력에 의한 회오리 바람의 여파로 1216년 거란인 9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을 피해 살 길을 찾아 고려로 들어온 터라 약탈과 악행을 서슴지 않으며 고려 땅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들은 평안도를 거쳐 경기도까지 밀고 내려오며 묘양산에 있는 보현사를 불태우는 등 방화와 약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은 효과적이지 못했죠. 이처럼 거란인들의 행패가 계속되던 1218년 몽골과 당시 몽골의 영향 아래에 있던 여진족의 동진국은 함께 동맹을 맺고 거란족을 소탕하기 위해 고려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몽골의 장수 카치오는 고려 서북면 원수부에 사신을 보내 군량미를 요구하면서 함께 거란을 소탕한 뒤 고려와 몽골이 형제의를 맺을 것을 약속하는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몽골의 징기즈칸의 이름으로 말이죠. 처음에 고려는 주저했지만 결국 몽골과의 공동작전에 동의하였습니다. 고려와 몽골, 동진국 세 나라의 연합군은 결국 거란의 본거지였던 강동성을 함락시키며 고려 땅에서 거란인들을 완전히 경멸시켰습니다. 이처럼 고려와 몽골의 첫 만남은 협조관계로 시작되어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고려와 몽골은 협약을 맺게 되었고 해마다 과중한 조공을 요구했음은 물론 몽골 사신들 또한 고려에 들어와 오만한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고려는 차츰 몽골을 적대시했지만 그들과의 충돌을 대비하는 방책은 전혀 세우지 않고 있었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최씨 무신정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신정변을 시작으로 최씨 무신정권의 기반을 닦은 최충원은 강력한 독재정치로 정권을 안정시켰지만 이후 임금을 비롯한 고려 황실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국사는 최씨 집안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죠. 몽골군이 돌아간 1219년 최충원 육자 그의 아들 간의 권력투쟁 과정을 거쳐 국정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은 최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당시 몽골은 호라즘 제국의 정벌과 금나라의 정벌에 힘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몽골의 말발굽에 유린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몽골은 수시로 사신을 보내 공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공무를 보내지 않은 것은 물론 사신을 푸대접하는 경우도 잦았죠. 몽골 사신들의 오만한 행동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최후는 이때부터 의주와 화주, 철간 등의 성을 쌓고 개경의 나성을 수리하는 등 몽골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수십 년에 걸쳐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여몽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225년 몽골의 사신 장수 저고야 몽골의 사절단 10명이 고려에 도착했습니다.
몽골이 호라즘 제국 정벌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이었죠. 고려는 이미 한번 사신으로 왔던 저고요를 잘 대접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몽골로 돌아가는 길에 압록강 근처 국경지대에서 살해되는 의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몽골은 저고요의 죽음이 고려의 소행이라고 간주했습니다. 반면 고려는 국경을 넘어서 금나라 사람에게 피살된 것이라 주장하며 두 나라의 사이는 점차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여러 추측들이 있는데 이 중 한 가지 추측은 동진국의 음모에 의해 저질러진 일로 추정된다는 것이죠. 징기즈칸이 호라즘 원정으로 몽골이 동쪽 지역에 대한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동진국은 몽골과의 외교관계를 끊고 고려를 여러 차례 습격하는 일이 있었죠. 특히 이들은 고려와 몽골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고려를 침범할 때는 몽골인의 복장으로, 몽골에 피해를 입힐 때는 고려인으로 위장한 뒤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몽골은 고려가 저고요를 살해한 것으로 단정짓고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일부 사학자들은 몽골이 고려 침공의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이 호라즘 제국 정벌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 쪽으로 눈길을 돌릴 여유가 없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당장 고려와의 전쟁에 나설 수 있는 사정도 아닌데 자신이 보낸 사신을 죽여가며 음모를 꾸몄다. 너무 가능성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저고요가 피살된 지 3년 후 서하 원정 중에 징기즈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고려와 몽골은 7년간 국교가 단절된 채 있었죠. 그리고 몽골의 후계자 구도가 정리되어 오고타이가 두 번째 칸의 자리에 오르고 난 후 1231년 몽골은 고려를 침공하였습니다. 세계의 반을 정복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몽골, 그리고 그 몽골군이 30년에 걸쳐 고려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길고 긴 여몽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몽골의 오고타이 칸은 몽골 잘라이르부 출신이며 궁술에 능했던 살리타 장군에게 고려를 정복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살리타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코르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으며 징기즈칸의 신임을 받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1231년 음력 8월 압록강을 건너 고려의 땅을 밟았고 가장 먼저 의주를 함락시키며 파죽지세로 계속 남아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투항한 고려의 장수 홍보공과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귀주성을 공격하기 시작했죠. 당시 귀주성을 지키고 있던 고려의 장수 박서와 김경손, 그리고 그들 휘하에 있는 고려군은 몽골에 저항하며 치열한 전투를 이끌어갔습니다. 기마병으로 세계를 제패했던 몽골이지만 그들은 기마전 못지않게 공성전에도 매우 능숙했습니다. 포차와 누차 등 무수한 대형 병기를 이용하여 귀주성을 함락하기 위해 맹공을 퍼부었죠. 하지만 귀주성도 쉽게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귀주성의 군사들과 백성들은 약 40일 동안 몽골군에 맞서 선전하였지만 전체적인 전세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몽골군은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말머리를 돌려 결국 개경을 포위하고 말았죠. 하지만 자신들만이 정권을 독점하기에 급급했던 최씨 무신정권, 그들은 개경이 포위되자마자 별다른 대책 없이 몽골 제국의 강화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로써 살리타는 항복을 권하러 적군에게 보내는 사자인 권항서를 고려 고종에게 보냈고, 고종은 고려 왕족 회양공정을 몽골 적진으로 보내 강화를 맺게 되었습니다. 고려 조정이 강화를 맺자 귀주성의 박소도 항복하여 귀주성의 전투도 중단되었고, 고려는 몽골 사신들과 살리타에게 막대한 공물을 바쳤죠. 몽골군은 이듬해 1232년 음력 1월 고려에서 군대를 철수하며 고려에 대한 정치적인 간섭을 하기 위해 개경과 평안도 일대의 감독관인 다루가치 72명을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굴욕적인 고려의 항복으로 제1차 고려-몽골 전쟁이 끝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몽골에 대한 항전의 의지를 꺾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록 몽골과의 강화를 했지만 이는 고려의 속뜻이 아니었죠.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몽골은 고려의 다루가치를 두어 내정에 간섭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도한 공물은 물론 왕실과 대간의 어린 자식들까지 요구하는 등 고려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려의 실질적인 집권자 최후는 제추회의를 열어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고 장기 항전의 각오를 굳게 다졌습니다. 이는 몽골에 대한 적의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고려는 왜 하필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한 것일까요? 일단 강화도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크고 조류가 빨라 공격이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개경과도 가깝고 지방과의 연결 혹은 조운 등이 유리한 곳이었죠.
즉 강화도는 육전에는 강하나 수전에는 경험이 없는 몽골군을 능히 물리칠 수 있으며 개경에서 굴욕을 당하는 것보단 강화도로 천도하여 항전하자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고려는 1232년 천도를 단행하였고 1270년까지 38년간 강화도에서 몽골에 대한 장기항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최후의 강압적인 천도로 강화도에는 여러 지방에서 징발된 백성들의 노력으로 궁궐과 여러 관청들이 세워졌습니다. 특히 최씨 정권은 백성들이 전쟁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았던과 달리 강화도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최후는 본인이 집을 지을 때 도반과 군대를 동원하여 개경으로부터 목재를 실어 나르게 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을 징발해 얼음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도 피난 생활에도 불구하고 저택과 사원을 짓고 팔관에 연등회 등을 즐기며 화려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죽음과 죽음에 못지않은 고통을 받았던 것은 고려의 일반 백성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강화 천도를 계기로 몽골은 다시 고려를 침공하였는데요. 바로 제2차 여몽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살리타는 제1차 여몽전쟁이 끝난 지 7개월 만에 다시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하였습니다. 과거 몽골에 투항한 서경의 홍보군을 앞세워 개경을 함락시켰으며 오늘날의 서울인 남경을 공격한 다음 한강을 넘어 남쪽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은 강화도로 향하는 배를 모두 불태워버리고 고려의 땅은 물론 백성들 전체를 유린하여 고려왕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자 남하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약 1000여 명의 별동대는 방어와 약탈을 일삼으며 빠른 속도로 남하를 진행했고 동시에 살리타가 이끄는 직할군인 제4군은 수갈래로 나뉘어 남진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으로 한양 산성을 점령하고 경기도 광주에 도착한 살리타는 광주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광주 목사 이세아를 필두로 결의를 다지던 광주성은 끝끝내 함락되지 않았죠. 파죽지세로 고려 땅과 백성들을 짓밟던 몽골군은 해전에 약했기 때문에 직접 강화도를 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 항복을 권고하였죠. 하지만 고려는 그들의 항복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고려는 결국 다시 남하하여 처인성으로 말머리를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2차 여몽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킨 가장 위대한 전투, 처인성 전투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둘레 425m도 안 되는 작은 토성인 처인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으신가요? 약 100명 정도가 물자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꽉 차는 정도라고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자그마한 토성인 처인성이 위치한 지역은 바로 천민들의 거주지 처인부곡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려의 특별구역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향, 소, 그리고 부곡은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특별구역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처인성은 부곡이었던 것이죠. 즉 당시의 처인성은 고려사에서 천대받던 신분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안에 피난해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정규군이 아니었죠. 처인성 근처 일대의 수령들이 이동시킨 약간의 병력과 백성들, 그리고 처인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역사적인 인물 김윤우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출가해서 승려가 되고 백현원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지만 백현원이 지역의 명칭인지 사찰의 명칭인지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어떻게 승려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승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처인성 전투를 역사적인 고려의 승리로 이끈 명장 김윤우. 그날 김윤우와 백성들은 처인성에서 어떠한 전투를 벌였던 것일까요? 칠흑같은 밤과 고요함만이 감도는 처인성의 성벽. 하지만 성벽 아래에는 침략자의 거친 파도가 조용히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고요한 밤하늘 아래 몽골군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육과 약탈의 눈이 먼 몽골군의 함성들 가운데 말이 앉아있는 살리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조용히 읊조립니다. 너무도 작은 성이다. 쉽게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으니 기병을 정비시켜라. 살리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명성을 떨쳐온 살리타에게 너무도 작은 처인성이 우습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규군도 아닌 약 1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던 성안의 백성들과 부국민들.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이었던 것 같지 않나요? 살리타는 굳이 왜 공격을 감행했던 것일까요? 학자들의 추측으로 아마 처인성 내 군량 창고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처인성 전투는 우연에 우연을 거듭하여 벌어진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살리타의 목표는 경기도 광주를 점령하고 남부 지방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전투가 진행되지 않자 경기도 용인으로 말머리를 돌리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용인에 도착하니 주민들은 전부 피난을 가 텅 빈 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인근 처인성에 군량 창고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처인성 안에 소수의 천민들이 피난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전투가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던 상황에 대한 분풀이를 하고자 공격한 것입니다. 사실 용인시 근방의 주요한 방위산성은 보계산성이었습니다. 보계산성은 길이가 약 750m로 봉수대까지 갖춰져 있는 산성이었죠. 그러나 기주와 광주에서의 전투에서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한 살리타는 공성전을 뒤로하고 다른 곳으로 말머리를 돌리던 찰나 처인성이라는 작은 토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인성은 매우 작은 토성일 뿐이다. 오합지졸의 천민들만 있을 뿐 우리는 저 성을 점령하고 성 안의 군량을 가져가면 될 것이다. 살리타. 처인성 함락을 매우 쉽게 보았던 살리타는 비웃으며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그는 처인성에 도착하자 본대에서 약 500여 개의 기병을 직접 차출해 처인성 동북쪽의 완장리, 매룡리 일대를 점령해 포위하여 공격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1232년 12월 16일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는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몽골군이 성을 포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성문을 열 수 없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옳습니다. 처인성 내 백성들. 사실 처인성 부국민들과 주변의 백성들은 몽골군의 침탈을 피해 모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초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군과 전투를 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약탈과 죽음을 피해 이곳에 모여있던 것이었지만 몽골군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감행하자 그들은 더 이상 숨지 않고 이에 맞서 싸우고자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서는 김윤호가 차분하지만 결의에 찬 눈빛으로 살리타와 몽골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무기를 받고 각자의 위치로 가 우리의 항전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김윤호. 몽골군의 위상에도 겁먹지 않은 처인성의 백성들은 싸우기로 결정하였으며 승려 김윤호를 대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과거 승려의 몸으로 살생을 금지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받았을 김윤호. 무엇이 그가 활을 들고 창칼과 함께 전투에 임하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처인성 안의 백성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에 김윤호는 백성들에게 무기를 나눠주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위축되지 않도록 그들의 동요를 막으며 다가올 싸움에 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주요한 공략지로 판단한 처인성의 동문막 300m 지점에 저격수 수십 명을 배치시켜 유사시를 대비하는 전략을 계획했죠. 저자가 군대의 심장이구나. 김윤호. 김윤호는 그의 활을 손에 쥔 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의 활이 저자의 머리를 꿰뚫는다면 이 전투는 끝날 것이다. 김윤호. 몽골군은 성문을 두드리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공성기가 나무를 부수듯 성벽을 향해 돌진하였고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올랐습니다. 하지만 약 100명밖에 되지 않았던 처인성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모두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인성은 절대 함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윤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함성 속에서 김윤호는 자신 안의 고요함 속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모든 신경은 활실을 당기는 그의 손끝에 집중되어 있었죠. 고려 백성들의 항전 의지와 그들의 바람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요? 김윤호의 손을 떠나 바람을 타고 날아간 화살은 살리타의 머리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이제 되었다. 이 땅은 우리 고려의 것이다. 김윤호. 이러한 김윤호의 활약과 살리타의 죽음은 원나라와 고려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살리타가 고려를 정토하던 중 처인성에서 유시에 맞아 죽었다. 원사 고려전. 1232년 12월 살리타가 처인성을 공격하자 중 한 사람이 난을 피하여 성 안에 있다가 그를 쏘아 죽였다. 고려사. 기적과도 같은 운이 따랐던 것은 바로 김윤호의 뛰어난 전술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행운이 따라도 준비되지 않은 자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몽고 군사는 일시에 함께 돌아가지 않고 혹은 먼저 가기도 하고 혹은 뒤에 떨어지기도 하고 동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망설이면서 그 향할 곳을 알지 못하였다. 동사강목. 순식간에 김윤호의 화살에 의해 지휘관을 잃은 몽골군은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함성은 비명으로 바뀌었으며 대열은 순식간에 와해되었습니다. 처인성의 승병들과 천민들은 성문을 열고 나가 몽골군을 대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몽골군은 총사령관이 죽는 순간 전투를 멈추고 돌아가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총사령관 살리타의 사망은 몽골군으로서는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손쉽게 정복할 거라 여겼던 전투에서 정규군이 아닌 승병 한 명의 화살에 의해 총사령관이 죽음을 맞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이는 제2차 여몽전쟁, 즉 몽골의 침입이 실패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휘관을 잃은 몽골군의 철군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지휘체계의 혼란과 이에 따른 개별 부대의 약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전시를 당해서도 무기를 잡고 일어서지 못했던 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자할 것 없는 공으로 후한상을 받겠습니까? 고려사권 103 김윤의 열전. 김윤의 화살이 살리타의 머리를 꿰뚫으며 몽골군이 퇴각하게 만든 처인성 전투. 고려 조정은 김윤의에게 포상과 함께 상장군직을 제수했습니다. 하지만 김윤은 극구 사행을 하며 결국 섬랑장이라는 관직에 임명되었죠. 이때부터 그는 승려의 지위를 버리고 무신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또한 처인성 전투 처인부곡은 처인현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인성 전투가 발발하고 그로부터 21년 뒤 1253년 몽골은 고려에 대한 5차 침입을 강행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몽골은 여전히 고려를 짓밟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한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던 몽골군은 남진을 계속하여 김윤우가 방호 별감으로 있던 충주성에 도달하였고 70일간의 혈투가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되는 몽골군과의 전투에 모두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가장 고통받는 건 고려의 백성들이었죠. 우리는 이제 끝났다. 가망이 없어. 충주성 백성들 사이에서는 절망 섞인 한숨과 속상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윤우는 횃불을 들고 힘껏 외쳤습니다. 온 힘을 다해 싸우면 훗날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벼슬을 내릴 것이다. 나를 믿고 따르라. 지금 그대들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 나의 약속과 결의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겠다. 김윤우. 김윤우는 백성들을 격려하며 관청에 보관된 노비 문서를 불사질렀죠. 노비 문서. 그것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비 문서가 김윤우에 의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대들은 나와 다르지 않다. 고려의 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이 고려의 주인이다. 김윤우. 백성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벅찬 감정이 뒤섞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김윤우의 외침은 흔들리던 백성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충주성 안에는 절망이 사라지고 승리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투 중간중간 몽골군에게서 빼앗은 소와 말 등을 사람들에게 나눠줘 사기를 이끌어냈습니다. 관노 문서를 불사지르고 또 노획한 우마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모두 죽음을 무릅쓰고 적에게 다가가니 몽고군은 조금씩 기세가 꺾였고 결국 남쪽을 도모할 수 없었다. 그 나머지 군공이 있는 자들은 관노와 백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직을 차등이 있게 하사하였다. 고려사권 103 열전 권제 16 김윤우. 결국 몽골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충주성 사람들은 관노나 백성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직을 제수받았습니다. 지휘관 김윤우 또한 공로를 인정받아 간문이 상장군에 임명되었죠. 이 전투가 바로 김윤우 장군이 뛰어난 전술가 리더로서의 자질을 한 번 더 증명했던 전투, 바로 충주성 전투입니다.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의 항쟁 모두 대단한 이유는 고려의 정부와 정규군의 힘이 아닌 노비와 승려, 백성들의 항쟁이 이끌어낸 승리였다는 점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군인도 아닌 훌륭한 갑옷과 무기를 가진 정규군이 아닌 너무나도 평범한 백성들이 일궈낸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던 처인성 전투는 물론 충주성 전투 또한 고려의 패색이 짙었습니다. 과거 1232년 몽골군이 처음 충주에 쳐들어왔을 때 고을 수령과 군 지휘부들은 다 도망을 갔었기 때문이죠. 그때도 충주성에 남아 성을 지킨 것은 노비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물러가자 다시 돌아온 충주군 지휘관들은 몽골군이 약탈해간 고을의 기물, 물자를 노비들이 훔쳐갔다고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었죠. 이에 분노한 노비군이 반란을 일으켜 진압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수성 전투 당시 충주성의 노비와 백성들은 고려와 최씨 무신 정권을 위해 굳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전투에 임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김윤우 장군이 이들을 격려하고 이끌어내 끝내 성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승리는 우리가 이루어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영웅이다. 우리는 단순히 충주성을 지켜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유와 고려의 존엄을 지킨 것이다. 김윤우. 충주성 전투가 승리로 끝난 그날 밤 성벽 위에서 김윤우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화살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희생과 고통을 관통하며 나아갔지만
결국 그가 남긴 것은 하나의 길이었죠. 그가 만든 이 길을 따라 고려의 사람들은 자유를 꿈꾸며 걸어가길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를 대대적인 승리로 이끌어냈던 김윤우 장군은 이후 간문이, 동북면 병마사, 추미론 부사, 수사공우 복야 등의 관직을 거쳤다는 기록만 남아있습니다. 그의 인생과 삶의 마지막에 대한 기록은 처음 생이와 마찬가지로 거의 남아있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들려드렸던 안시성주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나라를 지킨 구국의 영웅 안시성주의 이름은 아직도 불분명하며 그에 대한 기록도 거의 남아있지 않은 현실이죠. 김윤우 장군도 그와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윤우를 비롯한 순수한 백성들의 자위적인 항전이었던 처인성 전투,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처인성의 터를 보면 이렇게 좁고 아담한 곳에서 어떻게 그 많은 몽골군을 물리쳤던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각자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에 맞서 용맹하게 전투에 임했던 그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숙연해지며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몽골에 대한 항쟁을 떠올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별초의 항쟁만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처인성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 임했던 백성들의 순수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치열했던 의지를 한번 떠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전지적 역사 시점이었습니다. 오늘의 역사 이야기가 감명 깊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전지적 역사 시점이 역사 이야기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전지적 역사 시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